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에서 사진들을 확인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찰리 텐이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의 사건은 사람들의 의견이 자기 방어인지 예견된 살인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찰리와 찰리의 형인 제프는 엄마인 진과 아빠인 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태어났죠.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짐은 아빠고 진은 엄마예요. 짐과 진은 중국 출신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가정을 꾸린 케이스였어요. 찰리가 7살이었을 때 이들은 캐나다를 떠나서 뉴욕, 피츠버그로 이주를 하게 됐죠. 아빠인 짐은 코닥에서 일을 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가정이었어요. 부인인 진은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것으로 진은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엄마였어요. 그리고 찰리는 자라면서 친구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성격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찰리의 친구 중 하나는 자기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찰리를 주제로 삼아서 작은 행동의 친절함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할 정도였다고 해요. 찰리는 고등학교에서 풋볼을 했었고 학교 회장이기도 했어요. 찰리의 꿈은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는 것이었는데 찰리는 심지어 그것 또한 해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됐죠. 이렇게 겉에서 보면 아빠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코닥을 다니는 비즈니스맨이었고 아들은 아이비리그에 합격을 했고 겉에서 보기엔 참 완벽해 보이는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건이 그렇듯 찰리의 집안은 겉보기와는 다른 가정이었죠. 아빠인 짐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정폭력을 일삼곤 했어요. 아이들은 이런 고민거리를 어디다가 털어놓아야 할지조차 몰랐죠. 이들이 자란 가정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게 금지시된 가정이었고 그냥 없던 척하고 넘어가고 감정을 억누르고 밝은 척하는 게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어요. 물론 이들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것을 가까운 친구들은 몇몇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진, 찰리, 제프에게 도움을 준 사람 또한 없었어요. 한 예시로 이들의 친구가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비밀 신호로 창문에 주황색 종이를 붙여놓으라고 그럼 그거를 보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행했지만 주황색 종이를 붙여놨는데도 그들한테 도움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911이 이들의 신고 전화를 받은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심각하게 이들이 처리한 적도 없었고 이들이 그나마 강하게 제재했을 때는 아빠인 짐을 며칠 동안 동네를 떠나게 했던 게 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짐은 자기가 동네를 떠날 때면 집의 모든 전기와 수도, 난방을 다 끊고 가버려서 가족들이 집에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또 아빠인 짐이 돌아오면 그들은 전기랑 난방, 수도는 쓸 수 있었지만 어김없이 가정학대는 바로 시작됐죠. 특히 엄마한테 유독 더 심했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면 아이들은 휴대폰에 바로 911을 입력해놓고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바로 신고 전화를 할 준비를 해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찰리는 빨리 이 집에서 독립을 해서 아빠를 떠나고 싶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떠나면 엄마는 평생 홀로 남아서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서 찰리는 대학교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됐죠. 형인 제프는 이미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없었어요. 대학교에서도 풋볼을 하고 좋은 학점까지 유지하면서 찰리는 대학 생활을 잘 유지했어요. 그렇게 집을 떠나고 처음으로 다시 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는 추수감사절 시기였어요. 집을 떠나 있었을 때는 모든 게 완벽했는데
집으로 돌아간 지 며칠 만에 바로 자기가 살던 곳이 얼마나 악몽 같은 곳인지를 깨닫게 됐죠. 한 번은 아빠가 엄마의 목을 졸라서 엄마가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일 것이라고 했고 찰리는 진짜로 그 일이 이뤄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찰리는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다음 연휴인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엄마를 따로 빼돌려서 엄마랑 자기가 형이 있던 콜로라도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연휴를 보내게 되죠. 2015년 2월 5일 찰리는 다시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날 찰리는 자기의 풋볼 코치한테 가서 자기가 가정사 때문에 집에 좀 며칠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연습을 며칠 못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풋볼 코치는 알겠다고 집에 조심히 가고 집에 도착하면 안전히 잘 도착했는지 문자 한 통 해달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찰리는 그렇게 1시간 반을 운전해서 자기가 살던 동네인 피츠버그로 가게 됩니다. 이날 찰리는 자기의 동네 친구 2명도 만날 예정이었어요. 이날 저녁 6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찰리는 자기의 친구였던 애나와 애나의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애나는 찰리가 평소랑 다를 것 없이 행복해 보였다고 했죠. 이들은 저녁을 먹고 헤어졌고 밤 10시경 찰리는 자기의 다른 친구인 제이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찰리를 보자마자 평소랑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제이콥의 집에서 농구 경기를 보려고 모였던 것인데 찰리는 평소랑은 다르게 거리감이 느껴졌고 슬퍼 보였다고 제이콥은 후에 증언을 했습니다. 찰리가 하는 말 또한 걱정스러웠어요. 찰리는 제이콥한테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고 자기가 곧 이 나라를 떠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죠. 제이콥은 왜 그러냐고 굳이 압박해서 물어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찰리가 그날 밤 떠나고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고 엄마랑 제이콥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찰리의 집에 가서 모든 게 괜찮은지 한번 체크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 11시 45분경 피츠버그 경찰은 찰리의 집에 도착하게 됐어요. 경찰이 봤을 때 찰리는 괜찮아 보였고 이들은 10분간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경찰은 떠났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2월 6일 찰리는 자기의 친구였던 애나한테 문자를 남기게 돼요. 사랑해, 조만간 다시 얘기하자 라는 문자였고 애나는 어제도 찰리를 봤지만 이상한 점도 못 느끼고 평소와 같이 상냥했던 찰리였기에 별 생각 없이 넘기게 됩니다. 2월 9일 오후 5시 15분경 찰리의 대학 친구는 찰리로부터 쇼타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한 통 받게 돼요. 이메일에는 며칠 안으로 너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거고 조만간 경찰이 찾아와서 너한테 질문들을 할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은 절대 듣지 마. 벌써 이미 몇몇 사람들은 내 얘기를 알아. 시간이 지나면 너도 알게 될 거고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 9분경 찰리의 엄마인 진이 다급하게 911에 전화를 했어요. 이 신고 전화는 자기 아들과 남편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총성이 몇 발 들렸다는 내용이었죠. 경찰들은 엄마에게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자기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집 밖에는 찰리랑 엄마인 진이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고 찰리는 바로 경찰한테 꼭 해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아빠가 우리 엄마를 죽였을 거예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찰리는 경찰들한테 소재에 가면 아빠 시체가 있고 샷건은 차고에 있다고 위치까지 다 말해줬어요. 그렇게 찰리는 2급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찰리는 유치장에 잡혀 들어갔고 사건 현장에서 수사는 시작되었어요. 또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경찰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뭔가 부패하는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방금 총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라면 날 수가 없는 냄새였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있던 혈흔도 말라 있었어요. 찰리와 진의 말대로라면 방금 일어난 사건일 텐데 사건 현장에는 어떠한 몸싸움의 흔적도 안 보였고 아빠였던 짐의 시신은 죽은 지 좀 2, 3일 정도 돼 보이는 상태였어요. 아빠인 짐은 총을 가슴, 팔, 볼에 3발 맞은 상태로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서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짐이 하던 회사 업무들도 그대로 책상에 있는 상태였고 노트북도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경찰은 가장 최근에 아빠였던 짐이 노트북으로 한 작업이 뭔지를 보기 위해서 살펴봤고 짐이 가장 최근에 보낸 업무용 이메일은 4일 전에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날은 2월 5일로 찰리가 대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니었어요. 경찰들은 찰리가 사건에 쓰여진 샷건이라고 그렇게 알려준 총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 총은 갓 구입한 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총은 뉴욕 월마트에서 구매가 됐고 총을 사면 자신의 이름 앞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총은 찰리의 이름으로 된 게 아닌 찰리의 대학 동기 위트니의 이름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총이었어요. 그렇게 경찰은 사건 당일날 구매된 총을 누가 산 건지 살펴보기 위해서 2월 5일 뉴욕 월마트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 찰리가 월마트에 가서 사건에 쓰인 똑같은 샷건을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찰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총을 사려면 대기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찰리는 총을 구매할 수가 없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찰리의 친구인 위트니가 똑같은 월마트로 들어와서 그 총을 구매하는 게 영상에 찍혔죠. 그렇게 2월 13일 찰리는 살인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대중의 찰리가 아버지 살인 혐의로 잡혔다는 것이 공개되었죠. 하지만 대중은 찰리를 지지했어요. 심지어 찰리의 친구였던 애나는 찰리 후원 페이지를 만들어서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해서 찰리의 변호팀에 지불을 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찰리의 가정이 얼마나 가정폭력이 심했고 자칫하면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3월 5일 찰리는 의도적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했죠. 그리고 한화로 6,200만 원 정도의 보석금을 내고 찰리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은 2015년 9월 22일에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 만약 찰리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찰리는 감옥에서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었죠. 찰리의 변호팀은 찰리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2가지 메인 포인트를 짚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정학대 이유로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찰리가 방아쇠를 당긴 실제 범인이라는 완벽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첫째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1월 28일 아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엄마인 진이 911에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자기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진은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고 자기가 지금 너무 무섭다고 말을 한 게 녹음이 됐죠. 하지만 이 통화는 통화 도중에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고 911이 엄마인 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빠인 짐이었어요. 아빠는 911 요원한테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고 아빠가 전화를 하는 도중에 뒤에서 엄마인 진이 소리를 지르면서 방금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구급대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은 이들의 집으로 경찰을 보내서 살펴보게 되는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짐은 진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설득을 한 건지 협박으로 설득이 가능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들은 괜찮다고 가봐도 된다고 말했죠. 그렇게 경찰은 엄마인 진한테 자기 명함을 주고 접근금지 명령과 보호 절차를 받는 법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죠. 이번 신고 전화는 사실 200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찰리의 가족으로부터 걸려온 18번째 신고 전화였어요. 그리고 찰리한테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빠가 찰리한테 보낸 이메일도 세상에 밝혀졌는데요. 이 이메일에는 가끔씩 나는 진짜 네 엄마를 죽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장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면 찰리가 비록 경찰관들한테 자기가 했다고 밝히긴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사실 사건 동기로 따져보면 엄마인 진이 아들인 찰리보다 아빠를 죽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도 찰리가 했다고 밝히기에는 부족하긴 했죠. 사건에서 발견된 DNA는 3명의 DNA였는데 이 중 어느 것도 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찰리의 DNA가 발견된 건 단 한 가지였는데 이것은 총 안에 들어있는 총알에 묻은 지문이었죠. 변호팀은 찰리가 총알을 넣었을 수는 있지만 총알을 발사했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재판 도중 여러 명의 지인들이 등장을 해서 평소에 찰리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을 했어요. 찰리는 폭력의 전과가 없고 평소에 선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반대 측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범인을 지목하는 데 집중하고 싶어 했죠. 반대 측은 찰리가 범인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 살인이었다고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찰리의 동기가 받은 이메일에 찰리가 쇼타임이라고 하고 경찰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게 누가 봐도 살인을 할 거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사건 현장에서 어떠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던 걸로 봐서 찰리가 가만히 있는 아버지를 습격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건 다음 날로 추정되는 2월 6일 엄마인 진과 찰리는 실제로 캐나다에 갔었던 것이 확인이 됐어요. 9일날 미국에서 전화를 했으니까 나라를 완전히 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나라를 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로 이들한테는 불리했죠. 그렇게 9월 29일 배심원 심의가 시작되었어요. 모두들 심의가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그렇게 심의 5일차가 되던 날 배심원들은 판사에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을 했고 8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변함없이 이들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0월 8일 판사는 미결정 심리라는 결론을 내렸죠. 이 말인즉슨 재판을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배심원들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8일 동안이나 열심히 의논을 했는데도 판사가 그냥 새로 다시 하라고 결정을 내린 꼴이었기 때문이죠. 양측 모두는 실망에 빠졌고 다음 재판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 청문회는 2015년 11월 5일에 열렸어요. 이 청문회에서 판사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다음에 있을 재판을 다 취소시켜버렸고 찰리가 자유의 몸이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검찰은 이 결정에 동의를 할 수 없었고 판사한테 자격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판사는 더 이상 얘기하면 당신은 체포될 수 있다고 그렇게 싸움이 심각해지기도 했다고요. 싸움이 이렇게 끝나고 사건 또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2017년 3월 법정은 전에 판사가 내렸던 결정이 법에 기반한 걸로 봤을 때는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무효 처리됐던 재판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렇게 2017년 9월 찰리는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체포가 되게 됩니다. 체포 혐의는 살인 무기를 의도를 가지고 샀다는 점과 자기의 친구를 이용해서 거짓 구매를 한 제목이었죠. 그리고 찰리는 2018년 6월 22일 연방법원에서 이 죄목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검찰 측에서는 찰리를 아버지 살인죄로 잡을 수가 없었으니까 어떻게든 찰리를 감옥에 보낼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찰리는 형량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판사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형이 집에서 다른 싸움이 벌어졌다고 저한테 힌트를 줬을 때는 저는 코넬 대학교에서 갓 4학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형은 당시 콜로라도에 살고 있었고 형의 메시지에는 수수께끼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엄마한테 전화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고 엄마와 아빠가 지금까지 했던 싸움 중에 최악의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빠는 엄마의 목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졸랐습니다. 아빠에게 말을 해봤지만 아빠는 여전히 아직도 화가 나 보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엄마한테 다시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지만 아빠는 더 버럭 화를 내면서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고 네 엄마가 다시 나를 열받게 하면 네 엄마를 죽일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재판이 끝났고 지금까지의 기간 동안 저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것과 제 명성 그리고 학교의 명성 때문에 코넬 대학교에서 자퇴를 했어야 했고 다른 곳에 지원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이클 동안에는 다른 어디에라도 등록을 하겠다고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합격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한 멘토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찰리는 자기가 지원한 24개의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받아준 시카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이사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자신은 청소년들을 돕는 게 좋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멘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돕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필요한 건 미래의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게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는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결국 이거는 통하지 않았고 찰리는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찰리는 살인을 했을 때 사실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밝혔어요. 아빠가 또 엄마한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를 듣고 자기는 총을 사서 바로 아빠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다고 했죠. 사실 범행을 저지르고 이들은 캐나다로 떠났었어요. 캐나다에서 중국 여행 비자를 받아서 상하이로 뜨려고 비자까지 다 받아놨는데 마지막 순간에 찰리는 마음을 바꿨다고요. 자신과 엄마가 형인 제프를 버리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을 바꾸고 바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9.11에 신고를 하고 일이 갓 일어난 것처럼 꾸몄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찰리가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